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5월 1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PD는 주변에 친구가 많으시죠? 아니요. 없어요? 저는 친한 친구가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명 누구예요? 저예요? 응? 우리 이 PD님은 제가 모시는 선배시고 친구는 그냥 또래 친구죠. 아하. 그 친구 한 명 정도? 예. 그래요? 의외네요. 되게 친구가 많으실 줄 알았는데 네. 근데 그 친구도 과연 박 PD를 친구로 생각할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요, 오늘 외신에서 전한 내용인데요, 당신의 친구 중 절반은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전하고 있어요. 예. 절반이라. 절반. 놀랍지 않아요? 제 기준에서 보면은 나름 괜찮은 성적인데. 그래요? 아무튼 이번 연구는요, MIT 있죠, MIT 미디어 랩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더라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정이라는 관계가 생각만큼 그리 상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밝혀졌대. 특히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남녀 간의 짝사랑 있잖아요. 이 짝사랑도 일방적인 사랑이잖아. 예. 한쪽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고 우정도 똑같은 관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우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조사를 이렇게 했대요. 먼저 한 클래스 안에 속해 있는 학부생 84명에게 친구에 대한 점수를 매기게 했대요. 또 각 친구에 대한 점수를 서로 평가하게 한 거예요. 상호 비교할 수 있게. 그래서 3점 이상을 친구로 정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과가 되게 흥미롭대요. 자신이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 절반을 겨우 넘는 53%만이 자신을 친구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야. 나는 저 친구가 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저쪽에선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 왜 그럴까요?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출세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출세주요? 뭔 얘기냐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굴 사귈 때 되도록이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또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 이런 사람들 사귀려고 하잖아요. 보통 엄마들이 애들한테 그러죠. 야, 너보다 똑똑한 애랑 사귀어야지 너도 똑똑해진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팀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명망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과 친분을 맺고 싶어 한다. 그 같은 현상이 한쪽만 친구라고 생각하는 상호적이지 않는 관계를 낳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반대로 인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명망 있는 사람이겠죠? 명망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런 규정이 엄청 까다롭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내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랑 비슷한 애를 사귀어야 된다. 그래야 서로 친구로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더 마음을 열고 저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을 해줘야 이게 진짜 진실된 친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항상 나보다 좋은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이름 많이 알려진 사람, 이런 사람만 찾아다니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짝사랑만 하다 끝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세상이 각박해서 뭐 그런 심리는 이해는 되는데, 더 나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보다 더 못한 놈이 나를 친구라고 자꾸 우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당연히 친구를 진심으로 사귈 것 같아요. 그렇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실된 친구 3사람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 말이 진짜 여기서 적용될 것 같아요. 자기가 마음을 열고 자기보다 뛰어난 거, 자기보다 못한 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한테 다가간다면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박 PD는 저를 친구라고 생각하나요? 아이고 대선배님을 어떻게 제가 감히. 예? 목소리는 나보다 선배잖아.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근데 왜 신문을 그렇게 여러 개씩 보고 계세요? 내가 의심병이 좀 있어. 의심병이요? 한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 이 대리,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에이,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순진한 친구를 봤나.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어버이연합 알지? 그분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생각해? 뭐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하필 거기서 용돈을 버냐고. 뭐 보수단체니까 보수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서. 아침부터 왜 낮에 개그야. 시민단체가 집회하면은 단신, 어버이연합이 집회하면은 머리기사, 진보라는 말만 나오면 빨갱이 잣대부터 들이미는 거.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야. 프레임. 모든 기사에는 그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오, 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실 내가 요즘에 현직 기자가 쓴 재밌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 이거 나쁜 뉴스의 나라. 아마 이대리가 보는 찌라시보다 훨씬 재밌을걸? 오, 진짜예요? 그럼 다 읽고 저 좀 빌려주세요. 이런 책은 좀 사서 보라고. 뉴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빛비즈 최신작 나쁜 뉴스의 나라.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서 공포가 엄청 커졌잖아요. 네, 화학 제품들 이거 써도 되는지 다들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이 덕분인가 오늘 지마켓에서 재미난 자료를 내놨어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조사를 해봤더니만요, 베이킹소다, 구연산 이런 것들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3%나 늘어났대요. 또 식초 판매는요 69%나 늘어났다. 아무래도 얘들은 천연 성분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화학 제품 대신 대체제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또 천연 제습제로 알려진 제품들도 있죠. 통수시나 염화칼슘 이런 거의 판매량도 25%, 16% 이렇게 늘어났대요. 또 소금이 이런 효과가 있나요? 먼지나 습기 제거. 전 처음 들어봅니다. 먼지나 습기 제거에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소금을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먼지나 습기 제거하기 위해서 64%나 매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조에 소금을 넣고 그러나 보군요. 육조에 소금을 넣나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저도 알아요. 산에 갈 때는 보통 세제 쓰지 말고 밀가루로 그릇을 씻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주방세제 대체품으로 밀가루 판매가 18%나 늘어났대요. 반면에 같은 기간 화학 성분이 들어간 생활용품 판매량은 급감을 했대요. 근데 뭐 급감이란 표현을 썼지만 생각보다 많이 줄진 않았네요. 세탁세제, 주방세제 판매는 9%, 4%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탈취제와 방향제 판매도 7%, 3% 뭐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 가습기 살균제는 코와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제나 탈취제 이런 거는 그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덜하니까 조금 더 너그러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페브리즈 관련돼가 좀 말이 많잖아요. 난리죠, 여기도 지금. 예, 페브리즈도 유해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가 오늘 제조사인 한국 P&G가 페브리즈 성분을 이번 주 내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신이 있나 보죠? 잘 모르겠어요. P&G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페브리즈는 미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일본 이런 곳에서 국제적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판매 중이다. 따라서 모든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각국의 독성학자와 700여 명의 내부 연구개발 인력 전문가가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페브리즈에 포함된 살생물제 성분이요 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페브리즈에 포함된 성분도 독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또 페브리즈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오늘 봤더니만요. 전자모기향. 홈매트. 그렇죠. 전자모기향도 이게 위험할 수가 있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전자모기향만 켜놓으면 이상하게 기침이 많이 난대. 이거 믿어도 되나요? 저도 뭐 랜덤이긴 하지만 머리가 아팠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여름 되면 발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예. 신발 탈취제 이것도 위험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튼 위험한 화학물질들 국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감시 조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참 걱정이 되네요. 제도 미비로 자기네들은 책임 없대잖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닛산. 여기가 지금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 왜요? 캐시카이라는 SUV 디젤 차가 있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처럼 여기도 게이트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예, 17일.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하루 만에 법무법인 바른에서요, 이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서 한국 닛산 국내 딜러사를 상대로 조만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의 지방법원에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판매 중인 경유차 20개 종을 조사를 했는데, 캐시카이가 엔진룸 흡기 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에 자동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중단이 됐다는 현상을 확인을 했다는 거야. 오, 그러니까 폭스바겐과 거의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러겠네요. 근데 흡기 온도가 35도 이상이면 이거 웬만큼만 달려도 다 35도 넘지 않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바른은 조만간 집단 소송으로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더불어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도 반환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국 닛산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만든 어떤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임의 설정 한 적이 없다. 일단 발뺌하고 보는군요. 그리고 닛산의 설명에 따르면 북미, 유럽 이런 데서 다 팔고 있는데 똑같은 차를 거기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 한국에서만 이상하게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라면서 쌍방이 어쩌면은 소송을 벌일 수도 있게 됐어요. 그렇군요. 아, 근데 박 PD 차도 닛산 아니에요? 저는 알티마 휘발유. 아니, 닛산이 캐시카이를 이렇게 조작을 했으면 알티마도 조작하지 않았을까? 그건 휘발유라서 괜찮나요? 만약에 이번 캐시카이 건이 사실이다, 그러면 알티마도 제가 한번 분해해서 한번 볼게요. 아, 진짜 분해하실 건가요? 분해해서 봐야죠. 예전에 제가 아는 후배가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느 회사 기업 면접을 갔는데 이 후배가 이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지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 혹시 애인 있어요? 결혼 계획은 언제예요? 이런 걸 물어봤대. 네. 아니, 기업 들어갔는데 이런 걸 왜 물어보나? 사귀려고. 아, 면접관이 아저씨인데 유부남인데 노총각 아니라 유부남이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무튼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이니 조사를 해봤더니만요. 진짜 기업 10곳 중 7곳이 면접에서 지원자의 가족이나 연애 등 사적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대요. 예. 기업 형태별로는요, 중견기업이 87.5%가 이런 질문을 한다. 대기업은 75%가 한다고 그랬고요. 중소기업은 67.4%. 아니, 근데 이 회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답변을 할까요? 개인사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인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라서. 아, 애인이 있는지가 인성이랑 좀 관련이 있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입사 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결혼을 하면 입사 후에 회사 생활이 나빠지나요?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애인이랑 가치관이랑 뭔 상관이 있을까? 조직 적응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조직 적응력이 나빠지나 보죠? 평상시 모습을 알기 위해서. 이거 뭐야? 애인 있으면 평상시 모습이 어떤지 왜 알고 싶은 거야? 아니 뭐 스파이더맨이 면접 보러 왔나? 아무튼 이런 이유를 댄다고 합니다. 개인사에 관련돼 주로 물어보는 질문으로는요, 가족관계. 가족관계가 1위를 차지했고요. 두 번째는 취미생활, 그리고 거주지역, 주량. 남자분한테 주량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한테도 주량을 물어보는 데가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연애 및 결혼 계획을 물어본다는 회사도 22.6%. 게다가 전과 기록을 물어본데 7%는. 아, 동아전과냐 표준전과냐?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녀 계획, 이것도 4.3%나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혹시 그냥 면접관이 아까 박 PD 얘기처럼 사귀려고 개인적인 관심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응답 기업의 39.1%, 그러니까 10곳 중 4곳이죠. 이 개인사 질문 답변에 따라서 합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애인이 있냐 물어봤었을 때 있다고 대답해야 돼요, 없다고 대답해야 돼요?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아, 그래야 되나요? 네. 이번 조사에 대해서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질문은 지원자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어 평가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번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의 댓글이 참 재미난 게 많았는데 이런 게 있네요.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게 노예처럼 부려먹으면 신고한다고 판단될 때, 그렇죠.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좀 아리까리하거나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럴 때는 입장을 바꿔놓으면은 이게 신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만약에 면접관인데 이런 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저는 진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하나는 내가 관심이 있어서 저 총각, 저 아가씨 애인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한번 사귀어볼까? 아니면 두 번째, 이미 떨어졌어 쟤는, 관심 없어. 그런데 한마디도 안 물어보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전혀 합격 여부와 관련 없는 개인사를 물어본다.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인사 물어보는 회사 합격하시더라도요, 저는 안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과연 앞으로 영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아주 재밌는 소식이 나왔어요. 첫 AI 변호사가 로펌에 취직했대요. 국내 로펌에요? 뉴욕 로펌에 취직을 했는데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베이커 앤드 호스테틀러. 이름도 기네. 여기에요. 최근 미국의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가 개발한 AI 변호사 로스예요. 이름이 로스예요? 예. 얘를 사용을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호. 이 회사의 앤드루 CEO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로펌 여러 곳도 로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조만간 공식 발표를 할 것이다. 미국인의 80%가 변호사가 필요한데 형편이 어려워서 쓰지를 못한다. 변호사들은 전체 시간의 30%를 자료조사에 소비하는데 로스를 이용하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로스가 그럼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파산 관련 판례를 수집 분석을 합니다. 작년에 투자자 모집 시연을 했는데 직원이 무능하고 실적도 부진한데 해고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직원의 행동이 근로계약서의 핵심 조건에 위배되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답을 했대. 그래요? 똑똑하네. 그러면 이 로스는 새로 만들어진 건가요?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IBM에 원래 있던 왓슨이라고 아시죠? IBM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컴퓨터인데 이 왓슨을 기반으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왓슨? 아리까리한데? 2011년에 미국의 인기 퀴즈쇼죠. 제퍼디. 여기에서 우승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렇죠. 로스의 작동 원리는요. 구글 이런 검색 엔진과 유사합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온라인의 많은 자료 중에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내에도요. 법률 서비스 AI 도입 시도를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AI 전문가로 구성된 인텔리콘 메타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5년 연구 끝에 작년에 지능형 법률 정보 시스템 아이리스를 개발했대요. 아이리스? 이거 드라마 제목 아니에요? 똑같네요. 내년에 시범 서비스를 하고요. 빠르면 2020년에 상용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변호사들 밥그릇이 날아갈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하죠? 에린 브로코비치처럼 해야죠. 요즘 언론을 보다 보면 애플이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력 제품인 아이폰 판매가 엄청 줄어들었죠. 게다가 매출액 자체도요, 올 2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나 감소했대요. 이거는 13년 만에 첫 매출 감소라고 그래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1위 자리를 뺏겼어, 삼성한테. 그래서 애플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투자의 귀재로 불리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워런 버핏. 네,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갑자기 사들였어. 그것도 1조 원이 넘게. 와. 오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공시를 냈어요.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셔웨이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요, 애플 주식 981만 주를 취득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요, 이게 무려 10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600억 원 이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버핏은요, 애플 주식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대요. 애플 이거 계속 커나갈 수 있을까? 좀 의심을 했다는 거죠.
특히 버핏은요 2012년에 IBM에 투자하면서요 애플엔 왜 투자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IBM이 잘못될 가능성이 구글이나 애플이 잘못될 가능성보다 훨씬 더 적다. 그러니 나는 구글이나 애플보다는 IBM에 투자한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버핏이 2012년엔 이렇게 얘기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깨달음이 있으셨나 봐. 박 PD한테 좀 교육을 받으셨나? 사람들이 애플에 대해서 실망감을 높이고 있었을 때 버핏은 반대로 간 거죠. 아까 얘기대로 1조 원이 넘게 애플 주식을 사모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 경제 매체인 CNBC가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애플 주식이 이제 버핏의 입맛에 맞는 그런 주식이 됐다. 시장 지배력은 여전한 데다가 무엇보다 주식 가격이 싸졌다. 이래서 버핏이 산 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애플이 아직까지 엄청 매력적이죠. 아까 13년 만에 첫 매출 감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애플은 여전히 한 분기에 순이익만 100억 달러 이상 내는 기업이에요. 전 세계에서 한 분기에 순이익을 100억 달러 이상 내는 기업이 또 있을까요? 없죠. 거기다가 현금 흐름이 엄청 좋아요. 3개월마다 무려 12조 원가량 현금이 애플로 들어와. 이런 회사가 나쁠 리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게다가 국내에서는 아이폰 SE에 대한 열풍이 없어가지고 다들 이건 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이폰 SE가요 중국과 인도에서는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대요. 또 올 연말쯤이면 아이폰 7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따라서 한 애널리스트는 이런 전망까지 하더라고요. 내년에 애플의 매출이 12%가 늘어날 것이다. 주가는 현재보다 60% 이상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버핏 투자가 나쁜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버핏이 애플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요. 오늘 애플 주가가 급등을 했어. 전날보다 거의 4%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버핏 아저씨 또 떼돈 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도 애플 주식 좀 사야 되지 않을까요? 제로시대. 산업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은 부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영 상식은 이미 파괴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로시대. 호황기를 기다리지 마라. 호황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만 합니다. 국내 프리미엄 경영 전문 매거진 동아 비즈니스 리뷰 김남구 편집장이 전하는 새로운 생존 공식은 제로시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북스에서 출간된 제로시대는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IT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박 PD가 아침부터 광분을 하면서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셨어요. 예. 최근에 제가 이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주말에 하셨잖아요. 예. 전세난 하는데 운 좋게 전세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도 이사 온 집이 좋다고 만족을 하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출근을 하는데 와이프로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뭔데요? 점심때 잠깐 집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재수 씨가 직장이 상당히 멀잖아요. 예, 지금 서초동인데 아니 일 안 하고 왜 집으로 오느냐? 그랬더니 은행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점심도 못 먹고 왕복 2시간 거리를 왔다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호. 아니 보통 직장인은 점심이 1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왕복 2시간이면 1시간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빼주나? 위에다 얘기해야겠죠. 그러니까요. 팀장이나 부장이나 임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하소연을 해야 되잖아.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 시간에 집에 와서 뭘 하느냐 물었더니 은행 직원이 일단 계약자, 그러니까 명의로 계약을 한 계약자가 이 집에 사는지를 확인을 한대. 그리고 거실, 안방, 사진을 또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러면 주말이나 평일 퇴근 시간 이후에 만나지 그걸 왜 점심때 만나냐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는 일을 안 한다고 그랬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심시간에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네. 아니 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은 고객도 아닌가요? 자신들은 근무 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 고객들은 근무 시간에 2시간 정도는 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직원 번호를 제가 받았어. 오호. 그래서 통화를 했어. 제가 막 속사포를 날렸어. 속사포 안 되지 않아요? 빚낸 고객은 고객이 아니라 호구냐? 당신들이 퇴근 후에 잠깐 와도 될 일인데 전세 사는 것도 서러운데 거실까지 찍어가냐? 등등. 그러자 직원이 사실은 이러면서 속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속사정이 뭐예요? 사실은 자기가 은행 직원이 아니래. 아니 아까 은행에서 네. 나온다면서요. 은행이 시켜서 외주 보험사에서 나오는 거래요. 아하. 그러니까 이분도 계약 관계를 맺은 을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을이니까 나 같아도 열을 받을 것 같긴 한데 너무 화내지 말고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세요. 저도 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우울합니다. 자기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은행에서 시켜서 이런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순간 마음이 짠해졌겠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안한 거야. 화를 내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은행 직원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더 미안하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은행 직원에게는 제발 이 문제로 연락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오히려 또 욕을 먹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은행이 갑질을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일을 하면은 당연히 욕을 먹을 걸 아니까 욕 대신 먹어드립니다. 대행사를 쓴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이고. 제가 사무실에 와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은행이 왜 이런 짓을 할까? 단순히 욕을 자기네들이 안 먹기 위해서 대신 욕 먹어주는 사람들을 고용을 한 걸까? 일단 요즘 전세를 빌미로 관련 서류를 위조를 해서 돈을 떼먹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찾아가서 계약을 한 사람을 근무 시간에 불러내는 이런 과감한 민폐를 끼치는 거죠. 그런데 100번 양보를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워낙 사기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그러면 이 일을 은행에서 직접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은 빌려주는 게 은행인데. 그리고 직접 지들이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집 근처 은행에서 빚을 내거든요. 보통은 제가 서초동에 만약에 살면 서초동이나 이 인근의 은행에서 빚을 내지 광화문이나 종로 가서 빚을 안 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일을 하면 5분 거리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외주를 준다는 거야?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일이라서 남에게 반사?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 더 큰 배경은요. 비용 절감입니다. 은행도 예전만큼 돈을 잘 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력을 계속 줄이고 있죠. 근데 그나마 국내 은행들이 돈 버는 곳이 바로 대출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외부 인력을 고용을 하는 건데 주택담보대출 있죠. 요건 이제 매매 또는 집을 담보로 내가 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빚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요 두 가지 대출 모두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엄청 서류 많이 떼오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또는 세입자다 이런 거를 증명하는 서류는 기본이고요. 회사에 재직 중이다. 꾸준히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문서도 포함이 됩니다. 즉 서류 대부분이 국가, 믿을 만한 공인단체 이런 곳에서 발행을 하는 공문서라는 거죠. 그런데 은행이 외주 직원을 고용을 해서 거실 사진을 찍고 안방을 찍고 계약자를 점심때 불러내고 이러한 작태를 하는 거는 공문서를 못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경찰이나 법원을 못 믿겠어. 그래서 내가 사설로 해결사를 동원해가지고 복수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은 직접 자기가 가서 복수를 하죠. 이거와 뭐가 다릅니까?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방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방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그리고 은행 외주사 직원이요, 통화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다행이에요. 제 동료 중에는요, 자동차 대출 담당이 있는데 그 친구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니 그 친구는 왜 그렇대요? 그래서 아니 자동차 대출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자동차 대출이 그런 거잖아요. 차를 사기 전에 은행에서 미리 빚을 냅니다. 근데 요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직장이 어느 곳이냐, 그리고 재직 중이냐, 즉 월급이 얼마냐, 꾸준히 들어오냐, 이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직증명서, 그죠? 그리고 세금을 꾸준히 내왔다, 이런 서류를 다 씁니다. 근데 못 믿겠다는 거야, 이 문서도. 그래서 이 담당 직원은요, 계약자가 다니는 회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아니 회사를 왜 찾아가요? 거기도 사진 찍으려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직원이냐, 그리고 실제로 자리가 있냐 없냐, 이걸 확인을 한다는 거야. 아니 외근직이면 어떻게 해요? 특히 기자들은 그 회사에 보통 자기 책상이 없잖아.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외근 중이면 아마도 올 때까지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멱살을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빚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 왜 우리 변두리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있죠. 빚 대신 받아드립니다. 뭐 이렇게 프랜카드 붙여놓은 거. 그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회사로 다짜고짜 찾아가서 월급 토해 협박하는 거랑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이게 나만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금융소비자연맹이라는 곳에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이쪽에서도 쭉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은행 측에서 요즘 워낙 위조도 많이 있고 손실을 보고 하니 그런 것 같긴 한데 안전장치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다. 과한 정도가 아니네요. 이 정도면. 그리고 그거를 소비자, 고객도 양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외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객 신용 정보가 유출이 된다든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아니 자기 집 안방에 들어와가지고 사진 찍어 가는데 이거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 빚 내기는 더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게 빚을 내도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비용 절감이라는 구호 아래서 금융소비자와 은행에 을로 사는 분들의 정신건강이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청자 여러분의 금융 라이프는 안녕하신가요? 안녕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진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우리나라 소설가가 세계적인 문학상 영국의 맨부커상을 수상했다. 예. 이런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이게 대단한 상이죠. 그렇죠. 주인공은 한강 씨네요. 우리 와이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 한강이란 이름이 본명일까? 찾아봤더니 본명이더라고요. 네. 필명이 아니고요. 필명이 아니라 본명이에요. 그리고 맨부커상 아까 박 PD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 맨부커상은요. 노벨 문학상 있죠. 예. 그리고 프랑스의 콩쿠르 문학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힌대요. 그래서 이 맨부커상을 받은 분이 몇 년 내에 노벨상까지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
노벨상 못 받았잖아. 예. 노벨 문학상 못 받았잖아.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아무튼 소식을 좀 자세히 전해드리자면요. 맨부커상 선정위원회가요. 16일 날 런던 빅토리아 뮤지엄에서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소설 있죠. 이거를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재미난 게 아까 노벨상 잠깐 언급했었는데 최종 후보에 올라가신 분이 한강씨 이외에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터키의 오르한 파묵 이런 분도 올라갔었대요. 이분 쟁쟁한 분인데. 그렇죠. 이 파묵을 물리치고 영광을 안으신 거예요. 예. 이번 수상의 상금은 5만 파운드나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600만 원 정도 네. 되는데요. 이 상금을 한강 씨가 다 갖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번 작품이 이제 번역해가지고 외국에 알려졌잖아요. 예. 영국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씨. 이분이랑 절반씩 나눠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반띵하면은 이 작가가 좀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요.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번역을 통해서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뭐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도 소개가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소개된 게 물론 본 작품도 좋았지만 이 번역이 훌륭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반띵해도 별로 손해본다는 느낌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채식주의자가 도대체 어떤 작품인가 궁금하실 텐데 극단적 채식주의에 빠진 여주인공이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각각 남편, 형부, 언니 이 시점에서 보고 그린 작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폭력이라는 보편적 주제와 한강의 간결한 문체가 어울려진 수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맨부커상은 이번 수상에 대해서 한국이 오늘에 관한 소설이며 동시에 수치, 욕망, 타인을 이해하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욕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당혹스럽고 불안감을 주며 아름다운 소설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수상에서 좀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놀라운 것은요. 이 채식주의자가 처음 국내에 출간된 게 2007년이야. 창비사에서 나왔어요. 10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10년 전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이 크게 반향을 못 일으켰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걸출한 번역가 스미스를 만나면서 빛을 본 사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한강시에 대한 평가도 재미난 게 많아요. 예전 인터뷰를 찾아봤더니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한강시를 평가한 건데요. 한 줄 한 줄 혼신을 다해서 몸이 아플 만큼 쓰는 체질이다. 자신과의 치열한 대결이랄까? 그렇게 열심히 쓰고 고치고 다시 쓰고 고치는 과정이 옆에서 보기에 굉장히 존경스럽다. 경이스럽다. 그런 느낌까지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옛 고사 성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작품을 내놨는데 모든 자기의 열정과 노력을 퍼부어서 내놨는데 10년 동안 인정을 못 받았잖아.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 결국 때를 만나서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됐고 또 앞으로 노벨상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오르신 거 아니에요. 네. 이 스미스 이 양반이 아주 큰일을 했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작품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맛을 살리는 번역 이게 안 되니까 그동안 노벨상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한강 씨의 이번 수상을 보면서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실패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늘이 때를 주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경제브리핑 운영하는 마음도 이런 지인사 대천명이라는 그런 글자를 써나가면서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스미스라는 번역가를 만난 것처럼 이런 노력도 하긴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박 PD를 만났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애청자분들도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매일 만나주실 거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